죽으려면 혼자 죽어. 재산 어디다 숨겼어? 이 늙은 년아. 더 말 안 해? 오늘 진짜 끝장내버린다. 폭우 쏟아지는 골목에서 70대 할머니가 3명의 조폭에게 잔인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년휴가 복귀 중이던 한 여생도가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즉시.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백만장자, 그 자식들이 폐륜, 그리고 그 뒤엔 재벌가의 비밀담보대출 약물 조작까지 얽혀 있으며 인간식 날 아침 자신의 집 앞에 수십 대의 벤츠와 좋은 조직 2줄지어 서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여생도는 폭력과 음모 한복판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학년 한서윤은 이제 임관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생도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정기휴가를 말년휴가라고 불렀죠. 서윤도 그 말년휴가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지름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빨리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에 익숙하지 않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을 뿐이었죠. 서윤은 배낭을 단단히 메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 왔을 때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경이었습니다. 테가 금색이고 렌즈도 깨끗한, 누가 봐도 귀한 물건 같았어요. 서윤이 안경을 집어 들려는 순간 손바닥에 무언가 축축한 게 묻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서윤은 손을 펴보았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 손바닥에 묻어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바닥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손자국처럼 보이는 흔적도 있었어요. 누군가 이곳에서 쓰러졌거나 도망쳤다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은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죠. 배낭을 골목 한쪽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제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분의 목소리 같았죠. 서윤은 숨을 죽이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골목 막다른 곳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복 같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3명의 남자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할머니를 발로 차고 있었죠. 이 할머마, 돈 어디 있어? 숨기지 말고 내놔. 내 자식들이 우리한테 빚졌다고.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죠. 멈추십시오. 서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남자가 동시에 서윤 쪽을 돌아봤어요. 뭐야, 이 꼬맹이. 꺼져. 여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민간인 폭행입니다. 당장 그분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남자가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서윤은 4년간 배운 제압술을 발휘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비틀고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죠.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 미친.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한 명은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고 다른 한 명은 발을 걸어 제압했습니다. 모든 일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세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동안 서윤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가, 고맙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안경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안경, 찾아줬구나.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고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죠. 구급대원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서윤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병원까지 모시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천사를 만났네.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환자들이 많았어요. 서윤은 할머니가 실려 들어간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피가 묻어 있었죠. 화장실에 가서 씻어냈지만 마음속에는 그 광경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늑골에 금이 갔고 뇌진탕 증세도 보여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환자분 몸에서 오래된 상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최근에 입은 것들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에요.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는 뜻이었죠. 면회는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환자분 의식이 불안정합니다. 자꾸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서윤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는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아가,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찾았습니다. 서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자 할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물 좀. 서윤은 재빨리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던 보온병이었죠. 다행히 아직 물이 따뜻했어요. 서윤은 컵에 물을 조금 따라 할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맙구나. 천만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 나 같은 사람, 왜 도와줬니?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도왔냐고 물으신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휴지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할머니, 연락할 가족분은 안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학생분. 네. 혹시 환자분이 문정의 여사님 맞으시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응급실 접수할 때 지갑에서 발견한 신분증으로 알게 됐었죠. 간호사는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끔 외래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문정의 여사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외래에 오실 때 늘 뒤에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왔어요. 차에서는 사람들이 내리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죠. 여사님이 진료 끝나고 나가실 때까지요.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료비도 항상 현금으로 내셨고 보험도 안 쓰셨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여사님 팔에 멍이 잔뜩 들어있는 걸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다치셨냐고 물으니까 여사님이 그냥 넘어졌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그 멍이 보통 멍이 아니었어요. 누가 때린 흔적 같았죠. 서윤은 침대에 누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간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분이 여사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조심하세요. 여사님 주변에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할머니를 지켰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검은 차라니, 늘 따라다니는 차라니, 그리고 몸에 남은 오래된 폭행 흔적들.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요? 할머니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정신이 또렷해 보였어요. 아가,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간호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검은 차, 그리고 할머니를 둘러싼 비밀들. 서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윤은 그 이틀 동안 거의 병원에서 지냈어요. 학교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복귀를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교관님께서 이해해 주셨죠.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식도 또렷해졌고 말도 제법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물어봐도 할머니는 그냥 고개만 저었죠. 괜찮다. 아무도 안 와도 돼.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서윤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할 일이 있지. 군인이 될 아이니까.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휴가 때 뵈러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서윤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학교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는 긴 여정이었죠.
서유는 창밖을 보며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 차, 오래된 상처들, 오지 않는 가족들, 모든 게 퍼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유는 배낭을 메고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정문 근처 주차장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차를 보는 순간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따라다니던 검은 차.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그 차를 바라봤어요. 차는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썬팅이 짙어서 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서윤이 정문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저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활관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한서윤 생도 지금 당장 교장실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군복을 갈아입고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교장실 앞에 도착하자 부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윤이 들어가자 교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장님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옆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3명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서윤 생도 앉으십시오. 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도 며칠 전에 민간인을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문정의 여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교장님은 옆에 선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은 맥스그룹 법무팀에서 나오셨습니다.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맥스그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은 놀랐습니다. 맥스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유통,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그룹이었죠.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한서윤 생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맥스그룹 법무팀 이사 최민호라고 합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도님께서 도우신 문정의 여사님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여사님,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서윤은 긴장했습니다. 최민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문정의 여사님은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 강남에만 빌딩이 3채, 그 외에도 여러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죠. 대략 추산해도 수천억 원대 자산입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큰 자산가였다니. 그런데 여사님의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아들 2, 딸 1가 있는데 모두 여사님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민호는 서류를 한 장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사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요.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사님께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결국 조직폭력배들에게 빚을 지게 됐죠. 생도님께서 목격하신 그 폭행 사건이 바로 그 빚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폭행이 자식들 때문이었다니. 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최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생도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생도님을 보호해 달라고요. 보호요? 네. 여사님 자녀들이 생도님을 위험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생도님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도,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학교 일과를 마치고 주말을 이용해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이죠. 맥스그룹 법무팀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할머니를 속였다는 것, 그리고 조직 폭력배들까지 얽혀 있다는 것.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주말 오후라 면회객들이 많지 않았어요. 서유는 할머니가 입원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할머니 병실이 보였죠. 그런데 병실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3명이었어요. 남자 둘과 여자 하나.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험악했어요. 병실 안에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싫다고 했잖니. 안 된다고. 엄마, 정신 차려. 이 병원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3명의 자식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약해 보였고 자식들은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엄마, 여기 서류에만 사인하면 돼. 간단하잖아. 딸로 보이는 여자가 서류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 아니, 엄마가 치매라며? 무슨 서류인지 알아야 사인하고 말고 하지?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 치매 아니야. 엄마, 진단서 다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엄마 재산 관리해야 해.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3사람이 동시에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누구세요? 한서윤입니다.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셨던 사람이고요. 큰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그 학생이구나. 우리 엄마 좀 도와줬다며? 네, 그렇습니다. 고맙긴 한데 이건 가정일이니까 나가주시겠어요?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우리 엄마 치매예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 한 명이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5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의사 쪽을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환자분께서 복용하고 계신 약을 분석해 봤습니다. 가족분들께서 가져오신 약이라고 하셨죠?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치매 치료제가 아닙니다.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 약은 기억 혼란을 유도하고 수면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분을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드는 약이에요. 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거라고요.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으셨죠?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의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식 처방약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일부러 그런 약을 먹였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랬구나. 큰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그럴 리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내가 기억해. 너희가 매일 그 약을 먹으라고 했어. 안 먹으면 화내고 혼났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바보 만들려 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서류에 도장 찍게 재산 다 가져가려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의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이고 범죄입니다. 큰아들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우리가 나가주십시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자식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한 번도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할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할머니, 서윤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 없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죠. 병원에서의 일이 있은 후 서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입원해 있기로 했고 병원 측에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자식들은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잡았을 때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너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조심해라.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군인 될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한산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서윤은 배낭을 단단히 메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골목길 하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다니던 길이었어요. 별로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죠. 서윤은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가속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전체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요. 서윤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차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골목이 좁아서 양옆으로 비켜날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서윤은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완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죽는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다른 차가 돌진했어요. 하얀색 SUV였습니다. 그 차가 검은 승용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죠. 쾅! 엄청난 충돌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골목벽에 부딪혔어요. 하얀 SUV는 서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얀 SUV의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짧은 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괜찮으십니까? 서윤은 남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저는 누구시죠? 남자는 검은 승용차 쪽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타십시오. 여기 위험합니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승용차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3명이었습니다.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죠. 저 새끼 잡아. 남자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타셔야 합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도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순식간에 출발했고 뒤에서는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뒷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백미러로 서윤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서윤 생도님 맞으시죠?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문정의 여사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서윤은 놀라서 앞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요? 네. 여사님께서 생도님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라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좋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은 조직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문정의 여사님은 예전에 저희 조직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무슨 뜻이죠?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조직은 원래 빈민촌에서 시작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다른 조직들과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그때 문정의 여사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돈도 주시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는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이제는 약자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합법적으로요. 서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돕고 있는 겁니까? 네. 여사님은 저희 은인이십니다. 여사님이 어려움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조직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처음 여사님을 때렸던 조폭들 있죠? 네, 기억합니다. 저희가 모두 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폭행죄, 공갈죄로 전부 구속됐습니다.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을 지킬 만큼은 됩니다. 차는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차를 세우고 서윤을 돌아봤어요. 생도님, 조심하십시오. 여사님, 자식들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지만 생도님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생도님, 여사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요. 차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거대한 재산을 가진 분, 조직까지 움직이게 하는 분, 그리고 자식들에게조차 배신당한 분. 서윤은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좋은 조직에서 보낸 차량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는 어디를 가든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이 차트를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윤은 할머니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서윤이에요. 들어와라.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멍도 많이 가셨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왔구나. 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덕분에 살았다. 할머니는 침대 옆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검은색 가방을 꺼냈어요. 가죽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가방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어요.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 서윤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 한 대와 서류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녹음기를 꺼내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들어봐라. 할머니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 이 돈 어떻게 갚을 건데?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돈 빌린 적 없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도장 찍었잖아. 여기 서류 있어. 그건 내가 언제? 엄마, 치매 걸렸다니까. 기억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있어. 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약 잘 먹어야 돼, 엄마. 이 약 먹으면 편해진다니까. 이 약 먹으면 머리가 이상해져. 그게 치료야, 치료.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한다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속이는 내용,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내용,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조직폭력배들과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빌딩만 3채야. 이거 담보로 잡으면 수백억은 나와. 좋아. 그럼 이자는 월 3%다. 알았어. 어차피 엄마 돈이니까 상관없지. 서윤은 녹음을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1년 넘게 녹음한 거다. 할머니, 나도 바보는 아니야. 애들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몰래 녹음기를 숨겨뒀어. 할머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자식들의 행동이 적혀 있었어요. 포건한 날, 약을 먹인 날, 서류에 도장을 강요한 날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왜 저한테 경찰에 넘겨야 한다. 그리고 법원에도 제출해야 해.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제 정리할 거다. 애들과의 인연도, 재산 문제도.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반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할머니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에게 남긴다. 서윤은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도운 것뿐이에요. 재산 때문에 도운 게 아니라고요. 나도 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산 때문에 날 도운 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하지만 서윤아, 내가 없었으면 난 이미 죽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난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난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거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살았어. 돈만 바라보는 자식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지. 그런데 너는 달랐어. 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날 도왔어. 물 한 잔도 정성스럽게 먹여줬고 손도 잡아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할머니, 거절하지 마라. 이건 내 몫이야.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다. 할머니는 가방을 서윤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라. 내가 이미 연락해뒀어.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잘 써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쓰고 좋은 일에도 쓰고. 할머니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좋은 아이야. 착한 아이고.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함께. 네, 할머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야 편안하구나.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돼서. 서윤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자식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임관식을 하루 앞둔 날이 됐어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에게 임관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정식 장교가 되는 순간이죠. 서윤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일 때문이었어요. 지난주에 변호사를 만났고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자식들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관식 전날 저녁, 서윤은 생활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들뜬 마음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소위가 된다는 기쁨에 모두 흥분해 있었죠. 서윤아, 너도 기대되지? 동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일 부모님 오시는 거 맞지? 응, 우리 엄마 아빠 오신대.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오실 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텀블러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 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그 텀블러였어요. 서윤은 텀블러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윤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생도님이십니까?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성모병원 간호사입니다. 문정의 여사님이 위독하십니다. 서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시고 의식도 혼미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생활관장님, 생활관을 담당하는 교관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나 한서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돌보던 분이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교관은 서윤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다녀와라. 하지만 내일 임관식까지는 꼭 돌아와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서윤은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문까지 달려갔고 다행히 좋은 조직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운전하던 남자는 서윤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하시길. 제발 괜찮으시길. 1시간쯤 걸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 안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서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안에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가 서윤을 막았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윤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각종 기계음만 들렸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서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어요. 서윤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윤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서윤을 알아봤어요. 서윤아.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고맙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시다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늙은이가 갑자기 아프니 어쩔 수 없지. 그런 말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서윤아, 내일 임관식이지? 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아니다.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꼭 가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니. 하지만 할머니, 약속해라. 내일 꼭 임관식장에 가겠다고.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아프신데도 서윤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착하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서유는 할머니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밖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태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서유는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할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길 기도했고 내일 임관식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늘은 임관식 날입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죠. 서유는 중환자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임관식 당일 새벽 서윤은 학교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임관식장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차는 조용히 서울의 아침 거리를 달렸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골목 전체가 차량으로 가득했어요. 검은색 벤츠들과 흰색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10여 대는 되어 보였죠. 그런데 평범한 차들이 아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VIP 번호판, 회장단 번호판, 의전용 차량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서윤을 태운 차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운전하던 남자가 말했어요. 생도님, 여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머니가요? 병원은요? 퇴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요. 서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이미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놀란 표정으로 차량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무슨 행사라도 있나? 저 학생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재벌 행사 아니야? 차 좀 봐. 저 어린애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주민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서유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차 문들이 일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고 서윤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윤 생도님, 문정의 여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임관식장까지 전담 호위하겠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니.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서윤에게 쏠렸어요. 그때 맨 앞에 벤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리고 있었어요. 흰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문정의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서윤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과 달리 건강해 보였어요. 아니,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한복도 고급스러웠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어요. 할머니, 병원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늘은 우리 손녀 임관식 날이잖니.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뒤로 좋은 조직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골목 끝에는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수갑까지 차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학생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할머니가 저렇게 대접받으시네. 효자네, 진짜 효자야. 할머니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소희님 같이 가자. 차량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서윤은 중앙의 차에 함께 탔어요. 차는 조용히 인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모든 게 정리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준 녹음 파일과 증거들, 검찰에서 모두 확인했어. 애들은 사기죄, 횡령죄, 노인학대죄로 기소됐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정리했어. 약속대로 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반은 내 이름으로 했다. 할머니, 거절하지 마라. 이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인간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도 가족들, 교수들, 그리고 내빈들까지. 서윤과 할머니가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인관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 일회, 교장의 훈시, 그리고 소위 계급장 수여식. 서윤은 무대 위에 섰고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셨습니다. 한서윤 소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계급장을 받는 순간 서윤은 객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인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맥스그룹 법무팀장이 나타났어요. 한서윤 소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정의 여사님의 자녀들 오늘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폐륜 자식들의 만행, 그리고 그들을 막아낸 젊은 장교의 이야기가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서윤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됐습니다. 골목에서 할머니를 구한 생도, 진실을 밝혀낸 정의로운 청년, 그리고 수천억 자산가 할머니가 선택한 유일한 상속인. 서윤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할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서윤아, 고맙다.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가장 고마워.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장교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착해서, 내가 용감해서, 내가 정의로워서 가능했던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서윤은 그렇게 백만장자 할머니의 유일한 선택을 받은 소위로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사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서윤은 계급장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고, 할머니가 보여준 그 강인함과 용기를 잊지 않겠다고.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